김용훈 교수님께서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지구해양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해상풍력 컨설팅 기업인 RPS 그룹에서 선임과학자로 활동하셨습니다. 현재는 펜실베니아 주립 웨스트체스터 대학교의 부교수로 재직하시며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혁신적 해양과학 발전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용훈입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인공지능의 혁신적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양과학 기술에 적용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구조는 초반에 인공지능의 이제 약간 백그라운드 히스토리하고 그것들이 이제 적용되는 제가 연구한 것보다는 이제 다른 분들이 연구하는 지금 현재 적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게 끝난 이후에는 제 연구 중에 몇 가지를 샘플로 뽑아가지고 간략하게 요약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앞에 처음에 그 백그라운드 부분은 장병탁 원장님께서 워낙 잘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뭐 따로 부연 설명 드리기보다는 간략하게 그냥 핵심만 그것 중에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들만 전달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들으셨듯이 저희가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AI의 이제 핵심 부분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것들 뭐 말씀하시기로 이제 그 판단형 AI, 생성형 AI, 행동형 AI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제 해양과학 분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많은 노력과 앞으로 이제 그런 투자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은 AI라고 대변되는 기술적인 부분하고 그 AI를 훈련시킬 수 있는 그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빅데이터, 그러니까 큰 자료, 많은 자료들이 아마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많이 들으셔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식적인 내용이 되셨지만 전반적인 이제 역사를 제 관점에서 조금 다르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 한두 장을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분들은 AI가 중요하냐, 뭐 아니면 딥러닝이 중요하냐, 새로 들어봤는데 뭐가 새로워졌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보기에는 어쩌면 이제 장 원장님이 더 잘 설명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AI는 처음에 컴퓨터가 시작되면서 약 7, 80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고하는 것들, 사람이 필요한 기술들을 이제 컴퓨터에게 시킬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시작했고 그 기술적인 부분이 아마 이 머신러닝이라고 생각되는 여기 보시면 밑에 이제 타임라인이 살짝 있는데 약 한 80년대부터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제 발달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급속하게 많이 퍼진 키워드 중에 하나죠. 딥러닝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마 적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긴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제가 학생들하고 저희 이제 제가 미국에서 가르치는 학생들하고 이제 뭐 수업을 하거나 연구를 할 때 초심자들에게 이제 주는 어떤 메시지라서 조금은 여기 있는 분들한테 잘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과학계가 발전해 나가면서 과연 우리가 정말 AI를 배워야 하는가, 우리가 AI를 적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AI는 잠깐 유행했다가 사라지는 기술인가, 그것들이 이제 조금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긴 맥락에서 보시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뭐 과학이나 아니면 과학을 전공하지 않으셨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기본이라고 생각되는데 뭐 지금 현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르네상스 시대나 그 위에 나오는 과학혁명의 시대, 여기 보시는 왼쪽 제일 위에 보시는 뉴턴의 법칙이 대략 17세기 정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과학계가 혁명적인 사건들을 이뤘는데 그 각각의 분야마다 이제 조금씩 보면 물리학이 먼저 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 쪽에서 약 1, 200년 후에 조금 다른 쪽이지만 그것들에서 진화론이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혁명적인 혁신을 이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아인슈타인이라는 거대한 과학자 또는 그
아인슈타인과 동료들에 의해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상대성 이론과 여기 이제 큰 그림으로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그 양자역학이라는 부분인데, 이제 이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는 20세기부터 21세기로 이어오는 큰 물결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양자역학 전공자가 아니라서 그 부분을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 흐름을 제 시각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17세기에 뉴턴이 시작할 때 했던 학문의 흐름은 어찌 보면 미적분학의 세상을 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역학은 그 미적분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았을 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확률적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구나. 전자는 어디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이제 확률적으로 세상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미적분학 밑에 아주 복잡해 보이는 수식이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오늘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 밖에 이런 기상 모델 또는 해양 순환 모델 그런 것들을 운용하는 기본 방정식입니다. 다 미적분학이죠. 저희가 뭐 잘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미적분학적으로 풀어서 20세기와 21세기를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물리학이라는 학문 자체에서는 100년 전에 이미 폐기는 아니고 이것들보다 더 뛰어난, 더 많은 적용 방법들이 필요했고, 그것들이 이제 확률 통계라는 방법으로, 그래서 저는 이 확률 통계 수단 중에 하나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런 AI나 머신러닝, 딥러닝이 아닌가 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썼는데 이제 조금만 속도를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딥러닝 시대의 핵심을 열었다고 되는 사건이 아마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 제가 마침 그때 한국에 방문 중이었었는데 뭐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한판 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 시점을 이유로 전 세계를 물론 이끌어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고, 전 세계에 우리의 이제 기술을 표방할 수 있는 시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1, 2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챗 GPT, 많이들 써보셨을 거고 적어도 들어보셨을 건데, 이 챗 GPT라는 거는 여기 써 있는 그 장 원장님께서 많이 소개해 주신 생성형 GPI의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에서 생성형 AI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오른쪽 위에 타이틀에 그럼 그 다음은 하고 이제 질문을 던져보면 저희는 잘 모르죠, 아직은. 근데 이제 여러 분야에서 특히나 이제 그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를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해양과학 기술 분야에서 필요한 거는, 저는 어쩌면 예측, 우리가 기상을 예측하고 해양 순환을 예측하고 수온을 예측하고 빈산소 환경을 예측하고 그런 부분들에 이제 AI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분야에서,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는 아마 예측 진단 분야의 AI가 아마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뭐 다른 관점에서 조금 쳐다보면 과거만 보지 말고 미래는 어떨 것인가. 이거는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어떤 컨설팅 업체에서 지구 환경을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하는 비용들,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비용으로 볼 때 지금 현재는 대충 이 단위가 이제 밀리언 달러니까 아마 3조, 지금은 3조 단위로 전 세계 기준에서 이제 투자가 되고 있고 사용이 되고 있고, 한 10년 정도 후에는 한 10배 정도를 투자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10배 정도의 우리의 그런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그럼 산업계에서만 뛰어난 일인가? 아니죠. 연구 분야에서도 아주 혁신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이게 미국 지구물리학회,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어떻게 지구과학 쪽에 이제 가장 큰 학회 중에 하나인데, AGU라는 곳에서 아주 여러 개의 저널들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주과학부터 해양과학, 지질학, 지구과학 전 분야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올해 JGR 머신 러닝 앤 컴퓨테이션이라는 새로운 논문집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인하대 박재훈 교수님 연구팀에서 한반도 주변의 해류를 AI로 풀어내는 그런 그런 연구를 시도했고 좋은 결과를 논문을 내셨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꼭 이런 지구과학만 있냐 하면, 이거는 이제 미국 기상학회입니다. 미국 기상학회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논문집들을 출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2, 3년 전에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e Earth Systems라는 이런 지구과학에서 우리가 AI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특화시키는 논문, 이게 한 편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출간될 예정으로 이 사람들은 보고 연구를 이제 북돋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사회적으로 적용이 되고 아니면 우리가 연구에서 적용이 되는데, 그럼 미국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나 그것들이 적용이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동료 연구자분들 중에 노아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쪽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주신 정보에 기반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노아에는 최근에 NCAI, NCAI라고 부르는데 Center for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새로운 연구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는 몇 가지 연구 사업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첫 번째로는 여기 보시는 이제 고래의 어떤 그 음향적인 특성을 분석하거나 그것들을 활용하는 연구를 이제 AI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 다음에 발표하실 장준수 연구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시켜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거로는 립 커런트라고 하는데 이안류라고 하죠. 이제 해변에서 해안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노아에서도 이것들을 이제 만들고 싶어 하고 이 립 커런트에 대한 예측을 AI로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노력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노아만 하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해양조사원에서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라는 모델을 돌리고 있고 이것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도 앞으로 AI와 접목시키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좀 더 정확한 방향으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 중에 분야 중에 하나로는 바닷속에 있는 생명체들을 우리가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진이나 또는 영상 자료들을 주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동정을 하거나 어떤 생물체들이 얼마만큼 살고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오고 있고, 이것들은 꼭 미국에서만 할 필요는 없고 미국이 앞서간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연구하시는 안양대학교의 이제 유정성 교수님 연구팀에서 이 어초 단지 주변에 있는 물고기들을 인지하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영상을 분석하고 그것들의 이제 종류들을 판별해내는 그런 AI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착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노아의 연구 결과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순수한 기술로 만들어진 연구 결과입니다. 뭐 어쩌면 노아보다 저희가 앞서가고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오윤열 원장님께서 이제 잘 소개해 주셨는데, 자동 물류 시스템, 자동 항만 시스템 등을 비롯해서 제가 이제 듣기로는 스마트 양식에 대한 것들도 한국의 국내 기술이 매우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AI가 많이 적용돼 왔고 앞으로 충분히 이제 발전할 여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AI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AI는 크게 두 축으로 돼 있거든요. 기술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료적인 부분. 그래서 자료적인 부분도 조금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빅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보시는 몇몇 가지들은 아마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 활용하시고, 뭐 인공위성이나 아니면 자동 측정 시스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다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보시면 이게 대략 한 지난 100년 정도의 해양 관련된 자료들의 양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한 4년 전에 이제 네이처라는 저널에 나온 논문인데, 여기 보시면 한 2005년, 뭐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데이터 양이 늘고 있죠. 자료의 양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은 우리가 AI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자료를 정말로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는가라고 보시면, 안타깝게도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데이터가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정도라면 지금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채 10%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빅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해양과학이란 이런 첨단 분야에서조차도 실제로 관측되고 있는 데이터의 약 10%도 못 쓰고 있다. 그러면 답은 간단하죠. 이거보다 많은 90%의 데이터를 더 활용할 수 있게,
좀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들을 향해서 앞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7%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노력인데 이 EMC라고 하는 기관은 노아에 있는 내셔널 웨더 서비스의 모델링 그 총체입니다. 이 EMC라는 기관에 계시는 블라디미르라는 박사님하고 이제 저희가 한 5, 6년 전부터 공동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는 혼자서 이제 20년간 이 뚝심 있게 이 길을 많이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뉴럴 네트워크나 아주 복잡한 종류의 이제 인공지능을 기상 예보에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이거는 유럽에 있는 기상청인데 유럽 기상청에서도 최근에 새로운 이제 AI 시대, 빅데이터 시대의 매핑을 새로 하고 향후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20개년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나라도 잘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동료 연구자분들께 여쭤봤는데 이게 이제 키오스트에서 만들고 계시는 해양 예측 시스템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기술들이나 복잡한 것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제 지금 빅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는 예측 시스템의 기반은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하드웨어도 아니고 왼쪽 부분에 있는 관측 자료가 많아질수록 예측이 정확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서론이자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자료들이었는데 중요한 내용들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제가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중간 정리를 하자면 AI라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그 기술적인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빅데이터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걸 세 가지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 있는 자료, 오른쪽 부분에 있는 하드웨어. 요즘 뭐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하드웨어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 세 가지가 정말 만났을 때 우리가 좋은 인공지능 혁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인공지능이 정말로 그들만의 게임인가? 컴퓨터 공학자, 컴퓨터 과학자, 인공지능 과학자만의 게임인가? 라고 할 때 이제 저는 오른쪽 아래에 써놓은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은데 도메인 knowledge. 그러니까 이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더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전공 분야를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 연구에 아주 조그만 몇 가지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한 10년 전에 제가 처음 머신러닝이라는 걸 배워가면서 저도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관측을 전문으로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포스닥과 그 이후 시기 동안은 예측 모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것을 접하면서 쿨하다, 멋지다, 쉽게 말하면 멋지다라고 생각하고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약 10여 년 전에 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이거 자료를 정리하다가 알파고가 시작되기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앞에 봤구나. 그래서 약간은 앞서가고 있었다고 이제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제 성과물 중에 하나라서 그냥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경기만에 있는 부유태적물 농도를 한번 측정해 볼 수 있을까? 그것들이 기존의 기술보다는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런 정도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토의 시간 이후에 또 따로 기회가 있으면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니면 제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이 더 자세한 내용들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연구 결과인데 강화도, 그러니까 경기만의 이제 일부에서 강화도에서 저희가 이제 해양환경 측정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 해양환경 측정망은 어떤 것들을 측정하고 어떤 것들을 측정하기 힘들어하는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죠.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 측정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 지금 해양환경 측정망에서 자동 측정되고 있는 쉬운 것들 중에서 COD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거에 대한 연구를 조금 했고, 이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상위 6개 인자를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클로로필 농도나 pH 등등의 6가지만 재면 COD를
인공지능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연구를 해봤고, 뭐 R스퀘어라고 하는 이런 신뢰도가 대략 한 90%, 80% 정도 나와서 꽤 괜찮은 접근 방법이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를 좀 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마산만에 있는 이거 제가 이제 정확하게 명칭을 잘 모르는데 국립수산과학연구원에 이제 계신 분들께 자료를 전달받아서 이제 했는데, 거기에 이제 빈산소 환경이 있으면 그것들을 우리가 과연 예측할 수 있을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좀 더 자세한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2013년부터 17년까지 약 4년 정도 동안 세계 정점에서 관측한 산소 용존 산소량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난 건데, 보시면 여기에 이제 파란색 부분이 관측값입니다. 그다음에 빨간색 부분이 저희가 트레이닝에 사용하는 자료값이고, 초록색 부분이 예측값입니다. 뭐 다양한 것들은 뭐 복잡하게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이제 도메인 날리지가 왜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각 그 그래프나 제일 아래쪽 그래프 보시면 거기에 이제 파란 실선이 그었는데, 그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2mg 또는 3mg 정도의 4mg per 리터 정도의 이제 빈산소 환경을 지시하는 그 기준값입니다. 근데 이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저희가 예측 모델을 만들었을 때 어찌 보면 잘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초록색 예측값에서는 빈산소 환경을 하나도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지점은 3귀 정점입니다. 3귀 정점에서 빈산소 환경이 실제로 일어났으나 어찌 보면 우리가 못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이제 도메인 날리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잘 맞았느냐 못 맞았느냐, 아니면 R스퀘어 값이 좋냐 나쁘냐, 아니면 다른 통계적인 그런 방법들을 써서 검증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빈산소라는 거를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 그런 면에서 이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것 같고요. 좀 짧게 이제 한두 가지 더 소개드리면, 이거는 저희가 드론으로 새만금 앞바다에 있는 돌고래를 이제 추적하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에 보시면 드론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돌고래가 지나갈 때 이거 우리가 정말 인공지능으로 디텍트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해보는 거죠. 그냥 밤을 새가면서 이제 컴퓨터로 두들겨 가지고 해봤는데 운 좋게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온 거고, 저 좌측 상단에 보시면 조그맣게 보이는 부분들은 거기도 돌고래가 상괭이가 사실 있지만 디텍트 못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그런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현재 연구되는 분야의 하나로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제가 추가했습니다. 또 다른 이제 그 인공지능 분야의 이제 적용 분야로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자료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이런 다양한 탐사 자료나 퇴적물 자료 등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헤비텟을 매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연구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리고 약간 시간을 오버해서 좀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드리자면 인공지능은 크게 빅데이터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모여서 되는 것이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소프트웨어의 한 분야인 도메인 knowledge, 그러니까 해양, 수산, 과학기술 분야를 잘 이해하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이 분야에 더 뛰어들어서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